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 항상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파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2186님이 정답 보내주셨고 방송 들으러 뛰어오다가 넘어졌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비도 오는데 이거 넘어지시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약을 발라드리고 싶습니다. 6300님이 매번 다시 듣기를 합니다. 오늘은 아들 병역 판정 검사여서 들여보내고 커피 한잔 하면서 본 방송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1시까지 행복할 예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공인중개사였죠. 공인중개사. 0648님이 제가 20년 일하다가 최근에 폐업하고 쉬는 중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공인중개사 일을 잘 안 돼서 쉬시는 분들도 많네요. 또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말이죠. 8350님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1년 전에 부동산을 했습니다. 만만한 직업이 아니고 폐망하고 경비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전문 직업입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999님 지금 그 어려운 걸 공부하고 있네요. 10월 28일 2차 준비 중입니다. 이게 사실 시험 합격하는 것도 어렵고 합격하셔서도 이걸로 계속 영업하시는 것도 어렵고 저희 매형도 이거 이번에 또 시험 본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볼까요? 코스피는 2549로 0.2%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910선까지 올랐습니다. 0.1% 오르고 있고 환율은 최근에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 1323원 어제보다 2.4원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베트남 증시도 한번 볼까요? 베트남 증시는 호치민 지수가 1201포인트가 일으키네요. 이게 아마 어제 종가 기준일 텐데요. 최근에 베트남 증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에 베트남 라이징이라는 책을 쓴 유영국 작가와 함께 베트남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에 살고 계시죠? 네, 베트남에서 13년째 살고 있고요. 엊그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이 베트남 관련 책만 두 번째? 네, 두 번째신가요? 네. 13년째 살고 계시고. 네. 처음에 그럼 베트남에 어떻게 정착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는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고. 주재원으로 좀 나가셨던 거예요? 네. 근데 정확하게는 주재원은 아니고 제가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만의 좀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동남아 시장에 한번 나가보자. 근데 당시에는 저희 회사에 법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때 이제 임원분들한테 제가 왜 베트남 시장이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보고를 드리고 어학연수를 한 1년 할 테니 기회가 되면 다시 회사가 언젠가는 분명히 법인이 설립이 될 테니 그때 다시 저를 좀 뽑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법인이 이제 설립이 돼서 다시 회사에 합류를 하게 돼서 베트남 시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한 2010년경쯤부터? 2011년. 야, 그렇게 먼저 가서 현지를 파악을 하신 거네요. 네. 지금도 혹시 그런 화장품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신용평가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 나이스그룹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유통 사업을 한다고 해서 법인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거기서 독립을 해서 지금 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최근에도 베트남에 한국 사람들 많이 오죠? 뭐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직은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적긴 하지만 이전만큼은 아니에요? 네,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뭐 대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 중에서는 한국인이 제일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2018년에 네.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을 갔었거든요. 가족들 애들 데리고 정말 한국인들 많더라고요. 네, 다낭으로 가셨나요? 네, 다낭 역시. 네. 근데 리조트에 거의 일하는 사람들 빼고 다 한국인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경기도 다낭시라고까지 부르잖아요. 경기도 다낭시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여기
외국 맞냐고. 네. 외국 처음 나와봤는데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일단 한국 사람들이 많이는 오고 있고 그럼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나 네. 그런 건 좀 어때요? 베트남은 거의 중국하고 비슷할 정도의 시기에 한류라고 하는 게 생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세안으로 따지면은 이 한류의 아세안 시초라고까지 할 정도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이제 문화관광부 쪽에서 만든 이 조사를 보면 한류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네. 베트남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이 관심도 많고 좋아하는 게 많았다라고 하는 교민들의 인터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해서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참 특이하게 한 3,300m 정도 한국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3,300km. 네. 그러니까 비행기로 지금 한 호치민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반 그 정도 거리거든요. 걸리죠. 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한국 사람하고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요. 비슷하고. 그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근면성이나 네네. 성향이 조금 비슷하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부분도 매우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는 가장 근면성실한 나라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교육열이 교육열. 이제 우리가 이제 베트남은 당연히 동남아 국가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동남아라고 하는 단어가 규정을 지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동북아 삼국 그러면 한중일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리적으로는 동남아 국가일지 모르지만 베트남이 문화적으로는 한중일과 더불어 유교 문화권이고 한자 문화권이에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은 한자를 쓰지 않았었어요. 네네네. 근데 베트남은 한자를 썼었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기억을 잘 되돌려 보시면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국자감을 설치했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세요? 과거 시험 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등용을 했다 막 이런 네. 국사 시간 배웠잖아요. 예. 베트남이 그랬어요. 물론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중국, 일본과 더불어 베트남도 우리와 매우 비슷한 역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겠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이다, 유교 문화권이다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인 거죠. 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캄보디아나 라오스, 태국은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인도의 영향을 좀 받은 게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좀 뒤섞여 있긴 하지만요. 아, 그 같은 인도 차이나 반도 내에서도 확연히 다르죠. 약간 좀 확연히 달라지네요. 네네네. 신기합니다. 작가님께서 2011년부터 베트남 생활하셨고 유영국 작가님 그러면 지금 한 12년 13년째인데 네. 그 사이에 베트남 현지의 풍경 모습이 네네.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2011년에 제가 정착하기 전에 그 1년 전 2010년도에 여름 휴가를 베트남을 갔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2010년도의 모습부터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당 국민소득 한 달 월급 정도가 한 22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많이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네. 지금 가면 자동차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주재원들이었기 때문에 네네. 렌트카 회사의 기사 아저씨들이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주차 공간이 항상 여유롭고 굳이 자기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 아저씨들이 알아서 주차 공간을 찾았었는데 이제는 자가 운전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요즘 되게 없어요. 오호.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달라진 모습 중에 큰 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외로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는 베트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끼리 많이 했는데 네. 누가 부자인지를 모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네. 저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벤틀리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예. 근데 차에서 내리면 너무 허름한 옷차림인 거예요. 원래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고 다니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는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 네.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모님이 부자니까 본인들은 이제 더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한 20, 30대들은 딱 봐도 저 사람들은 부자다. 이게 느껴질 정도.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을 한 1인당 7만 원 정도 하는 5성급 호텔에 해산물 뷔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끼에 7만 원 정도. 네. 네. 근데 10여 년 전에 초창기에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어느 순간 베트남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가족인 한 10명에서 12명이 오는 그냥 되게 부잣집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한 5, 6년 전부터는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커플들이 두 쌍, 세 쌍씩 이 친구들끼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젊고 이 중산층 이상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확 느껴지는 거죠. 이제 소득과 소비 수준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체감이 되시는 거고. 네. 지난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8%였어요. 네, 8.02%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네요. 네, 네. 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예전에 그 뭐 바오바라고 해서 8%대 성장,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벌써 기억이 나지도 않을 정도인데 네, 네. 베트남은 이제 그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베트남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이랄까?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뭐 젊은 인구, 뭐 평균 연령이 32.5세이고 이제 올해 베트남이 공식적으로 이제 1억을 인구 1억이 돌파했거든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베트남 인구가 1억 명, 네, 1억 네. 명. 1억 명. 근데 전 세계에서 1억 인구가 넘는 나라들은 한 15개 국가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2000년대 초반에 뭐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다음으로 성장할 나라들을 꼽으면 뭐 수많은 나라들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뭐 나이지리아든지 뭐 터키라든지 하지만 그 수많은 나라 신흥 개발 국가 중에 여전히 개발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할 만한 나라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게 그 수많은 나라들도 다 인구가 1억이 넘고 젊은 사람들인데 네.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뭘까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의 이 교육열, 배우고자 하는 거를 전 제일 첫 번째로 꼽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베트남이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그걸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외신에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한국은 자원도 없고 뭐 부족한 거 투성인데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발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베트남이 딱 그래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뭐 이 광물 자원도 많고 석유도 나고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고자 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가 배우고 열심히 해서 지금 나의 이 부족한 상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국가 사회에 가득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래가 창창하다밖에 할 수 없다는 게 그 전반적인 사회 사람들의 눈빛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를 항상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기는 이제 힘들지 않나 이렇게 많은 생각도 하시는데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아주 젊은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을 겁니다. 뭐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이나 중국이나 북한하고 다르게 되게 유연한 정책을 좀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신흥개발 국가들은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안한 요소가 되게 많아요. 네. 뭐 소수민족과 갈등이 있다든지 종교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뭐 테러가 벌어진다거나. 근데 베트남은 공산당이 군과 경찰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이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없어요. 베트남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되게 안정화돼 있어요. 그리고 5개년 계획 단위로 이 베트남 정부가 이 경제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일당 독재이다 보니까 네.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다 당에 의해서 예, 진행되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국가 정책 방향이 바뀐다거나 외교 정책이 그런 게 바뀌거나 없네요. 이런 게 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 같은 게 고스란히 베트남에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발전했으니 베트남도 꽤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면 성실한 데다가 교육열 높고. 네. 그래서 고성장을 또 할 수 있고. 네. 제 주변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공장 두신 분들 많은데 네. 뭐 특정 국가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남미 지역에 공장을 두신 사장님들은 굉장히 피곤해하십니다. 힘들어하시죠. 직원들이 월급 받으면 뭐 다 잘 안 나온다. 네. 돈 떨어질 때까지 출근을 안 한다. 네, 네. 근데 베트남 직원들은 정말 성실하다. 정말 성실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출퇴근 버스로 같이 이제 움직일 때 네. 정말로 빠지는 사람 없고 시간 꼬박꼬박 맞춰서 오고 막 그래서 좋다 하더라고요. 베트남 지역이 아세안 지역에서 놓고 보면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 무역 대국이라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구조입니까? 산업 뭐 수출입 구조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베트남이 딱 우리처럼 좀 수출 위주의 산업을 지금 아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수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 덕분에 핸드폰 관련된 부품,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장비, 그리고 먼저 뭐 LG그룹이나 이렇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그 기계 장비, 그리고 한 다섯 번째 정도로 가장 수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의류 신발인데 네.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신발, 의류, 가방의 한 50%는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에서 생산됐던 것들 중에 상당수가 베트남으로 넘어온 있죠. 거죠. 그런데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이 무역 수지 자체가 한 10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힘이 되게 커요. 그렇죠. 뭐 삼성, LG 비롯해서 특히 IT 기업들이 생산 네네. 기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네. 베트남의 지난 30년 동안 외국인 투자 금액을 확인해 보면 예.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일본, 뭐 싱가포르,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뭐 대만 이렇게 5개 국가들의 베트남을 주로 많이 성장을 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베트남이 물론 외국 기업들의 도움에 의해서 사실은 수출을 하지만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네. 글로벌 기업들이 와서 근데 그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기술이라든지 어떤 뭐 기업을 운영하는 체제라든지 시스템을 배워나가면서 자국 기업들이 또 성장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베트남이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건데 베트남이 수출로는 세계 17위 국가입니다. 수출이 세계 17위예요? 네. 그럼 엄청 높은 건데. 네. 이제 싱가포르이 작년 2022년 기준으로 15위인데 예. 사실 싱가포르는 뭐 제조 공장이 막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싱가포르로 환적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중개 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 1등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트남이 1등인 거죠. 아세안 지역에서는. 네. 근데 사실 그 베트남 수출의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들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베트남 경제가 좀 휘청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계속 수출이 좀 힘들다 하잖아요. 특히 IT 분야의 수출이. 네,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예. 요즘 저 베트남도 이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패키징 테스트하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같이 베트남도 좀 힘들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 빠르게 성장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이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동조화, 네. 산업 구조가 동조화. 왜냐면 뭐 삼성, LG가 네. 거의 속된 말로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데 예. 이 부분에서 좀 베트남 분들이 표현을 좀 이렇게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가려 있으면 좋겠다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좀 과하게 표현하신 분들은 우리가 니네 먹여 살렸잖아. 라고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 나쁘겠죠, 그쪽에서. 네, 이제 베트남 분들은 아니 당신네들도 우리나라에서 투자해서 생산하고 하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되니까 들어온 거지. 그렇죠. 비용이 절감되고 인건비 싸니까. 네. 당신들이 베트남에 들어온다고 해서 손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와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서로 윈윈인 거지. 그게 경제죠. 네.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너희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라고 표현하면 그거 베트남 분이 되게 싫어하세요. 아, 그럼요. 그런 잘못된 선민 의식을 가지면 당연히 안 되죠. 네. 자, 어찌됐든 간에 베트남 쪽에서 우리 국가, 우리 기업들도 효익을 창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데이터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한 10% 이상이 베트남으로 가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또 한번 가공이 네. 되니까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베트남에 자동차가 많이 늘고 있다. 네.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베트남에는 오토바이 왕국이죠. 교통수단으로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동차 근데 그것도 수입량도 많이 늘고 있어요. 네네. 베트남이 오토바이는 등록된 대수로 한 6,500만 대 정도 있어요. 우리 인구보다 많죠. 6,500만 대면. 아니 오토바이만 6,500만 대요? 네. 그 등록된 거니까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한 7천만 대 정도 될 와.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소득 수준이 점점점 올라가고 중산층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자가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하면은 약 23만 대 정도를 생산을 했고요. 35만 8천 대 정도를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하고 수입한 거 하면은 작년에 한 60만 대 정도가 생산되거나 수입된 거예요. 판매는 한 35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 자동차를 탄다고 하는 거는 네.
되게 큰 삶의 변화입니다. 아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은 뭐 다낭에도 다녀가셨겠지만 특히 남부 호치민 지방 같은 경우 1년의 절반은 우기예요. 아, 비가 자주 내려서. 네. 그럼 비 오면은 오토바이. 우비 뒤집어 써야 되죠. 뭐 위험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대기 오염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마스크 쓰면서 이 얼굴에 막 매연 묻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또 더우니까 땀 엄청 흘리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에어컨이 있죠. 그렇죠. 창문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더우니까 옷도 이쁘게 못 입어요. 근데 이제 승용차를 타면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그 이제 저는 이제 화장품 업종에 있다 보니까 베트남 시장이 생각보다 화장품 시장이 잘 안 움직이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큰 거예요. 그래, 어차피 오토바이 타면 머리 망가지고 뭐 꾸밀 수도 없죠. 게다가 메이크업을 하면 찐득찐득하거든요. 선크림만 발라도 얼굴 찐득찐득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스란히 매연이 얼굴에 묻어요. 그러면 보통 베트남 노동자들이 직원들이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오토바이로 한 40분에서 1시간 거리거든요. 오토바이로. 네. 뭐 막히기도 워낙 많이 막히니까. 그러면 땀에 쩔었죠. 뭐 가끔 비도 오죠. 뭐 메이크업도 제대로 못 하죠. 아니 비가 오고 땀 매연 때는 그렇죠. 못 하죠.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이 성장할 수가 없었는데 이 자동차가 늘기 시작하면서 선크림 시장하고 또는 이 메이크업을 지우는 리무버라고 우리가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크림 같은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시장 규모 절대적 규모 자체는 적지만 퍼센티지로는 세 자릿수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그 잠재력이 인구 1억이니 네. 큰 시장이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꿈틀꿈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도 그랩이라고 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게 불법입니다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기는 한데 저도 항상 강조를 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불법인데 베트남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그랩이 이제 아세안에 이제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싱가포르 회사로 되어 있는데 아세안의 우버라 불리는 이 공유 차량 서비스 플랫폼이 아세안 전반적인 이 삶을 다 뒤집어 놔 버렸어요.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뭐 이제 급할 때는 택시를 타야 되는데 베트남 택시비가 생각보다 사실 꽤 비싸요. 우리나라 택시비 한 70%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가 소득 수준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그렇죠. 정도인데 택시비는 70%예요. 네,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인근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택시비가 뭐 2-3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또 멀리 돌아간다거나 또 그 기사님들이 뭐 12시간 맞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택시 안에서 밥을 먹거나 이제 뭐 차를 주차해 놓고 어디 가시기가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 잠을 자거나 그러다 보면 음식물 때문에 냄새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뭐 또 이 난폭 운전한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게 들어서다 보니까 딱 정해진 가격에 가죠. 그러니까 기사님이 어디를 돌아서 간다 하더라도 금액은 차이가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거를 항상 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리뷰가 남겨지고 하니까. 그렇죠, 리뷰. 근데 그전에는 기사님들도 본인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하루에 12시간 정도의 삶의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고객이 그렇게까지 불편해하는 거를 이제 자기도 깨닫고 하니까 그게 대거 바뀌면서 그게 이제 택시 영업의 이 매출에 급격히 급감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오래된 차는 새 걸로 바꾸고 기사님들 서비스는 더욱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차를 타고 자가 운전자가 늘면서 화장품 시장이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살 능력은 안 되지만 크랩을 통해서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버가 아세안에서는 떠났지만 우버하고 그랩이 서로 경쟁을 할 때 어마무시하게 이 할인 쿠폰을 막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반값 할인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랩을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진짜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1년의 절반은. 사람이 삶을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어도 절대 다운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비 올 때 오토바이 탈 때 너무 싫었는데 이제 그랩을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이 막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랩을 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도 깔끔하게 입게 되고 메이크업도 하게 되고 장신구도 하나라도 더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소비의 구조도 또 환경도 같이 바뀌고 있는 그렇죠. 건데, 근데 그 자동차 이야기 하셨으니까 말인데, 베트남에서도 전기차 기업이 탄생을 했고 아, 네.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빈페스트라고 하는 빈 그룹이 만든 전기차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지난주인가 오프닝으로 그 네. 회사 상장 이야기를 전한 적도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 새벽 기준으로 이 빈페스트라는 베트남의 전기차 회사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 원을 넘어서요. 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원인데 베트남 전기차 회사 시가총액이 250조 원. 이게 네.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시총 2위부터 4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네.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합쳐야 베트남 이 전기차 회사 하나 시총이 된다라는 것. 이거는 좀 뭐 거품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상장 초반이고 네. 광풍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네. 과연 베트남이 만든 전기차의 수준,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일지. 뭐 저도 이제 탑승을 여러 번 했는데 네. 이제 그 그랩을 통해서도 운영 그 베트남의 빈페스트 차량을 통해서 전기 차량 통해서 네. 운영도 하고 그 회사 자체가 이제 그런 공유 승차 플랫폼을 자기네 차량 가지고 운영하기도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많이 타보셨어요? 네, 나쁘진 않은데 네. 문제는 가격이 테슬라하고 차이가 없어요. 테슬라보다 한 $700 미국에서 가격은 한 700~800불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또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혹시 그 빈페스트라는 베트남이 만든 전기 차량이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기능이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네. 그래요? 그럼 무슨 자신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주가가 82불, 어제 82불이었어요. 82달러인데 불과 지금 일주일 사이에 스펙 상장 통해 가지고 $10로 시작했다가 $32가 됐다가 그다음에 장중에 40 됐다가 그다음에 계속 하한가를 맞아서 다시 한 $15 됐다가 지금 며칠 사이 또 폭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이성적인 건 맞아요. 네. 비이성적인 근데 겁니다. 이제 문제는 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한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막 주가가 어마무시하다는데 유통되고는 유통 그 주식 수량이 1%밖에 안 돼요. 유통 주식수가 적구나. 네. 99%는 그 회장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베트남 내에서도 사실 거의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차량이. 네. 굳이 베트남 사람들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비싼데. 그렇죠. 아직 그 소득 수준에 비하면. 네. 그리고 뭐 기술력에 대해서도 이 신뢰가 안 가고. 그럼 막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베트남 사람들 되게 애국심이 강하니까 자기네 제품 엄청 사주지 않겠어 하지만 베트남 사람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굳이 내가 그 가격에 살 만큼의 그게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미국 캐나다에다가 한 999대의 자동차를 수출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 인도된 거는 한 17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70세대 중에도 제가 이제 좀 추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이 회사가 베트남 북부 하이퐁이라는 데 공장이 있는데 네. 그 공장 투어에 참가했던 베트남계 미국인들이 한 30대 정도 초반에 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샀는데 뭐 어떻게 샀는지는 뭐 모르죠. 딜러가 먼저 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런데 근데 이제 언론을 보시면 베트남에서 한 17,000대 정도 팔렸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빈그룹의 회장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지분의 한 3%인가를 이제 매매해가지고 그 돈으로 아까 공유 승차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랩으로 돌리기 위한 승차 공유 플랫폼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매한 차량들. 그게 이제 성강하고 또 이 회사가 원래 이 부동산 개발로 베트남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럼 이제 비놈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를 사면 이 차 뭐 한 50% 세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직원들이 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주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항상 성장에는 또 거품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항상 그래 왔던 게 역사인데 네. 그 성장과 거품의 역사가 이제 베트남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그러면 전기차도 이제 만드는 베트남이고 네.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는 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아까 소득 수준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으니 소비도 변하겠죠. 지금 베트남의 소비 시장은 한 10여 년 동안 극도의 혼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극도의 혼란기요? 네, 왜냐하면 먼저 베트남 소비자들의 성향을 연령대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끝났거든요. 네. 그러면 1970년대생들은 베트남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베트남이 1986년에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개방 정책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쌀이 부족해서 수입에다 먹었어요. 지금 베트남은 세계 2, 3등 하는 쌀 수출 국가거든요. 자, 그러면 70년대생들과 80년대 중반생들까지는 어렸을 때 배급을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그 앞세대 70년대 초반생들과 60년대생들 이상들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6.25 전쟁을 겪은 아버지 세대들과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70년대 중후반 사람들은 이 전쟁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들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8명에서 10명이에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한데 아껴 쓰고 나눠 써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지난 한 10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이 30대, 40대로 소비 주체들이었는데 어렸을 때의 그런 힘들게 살았던 경험 때문에 함부로 소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껴 썼어요. 그래서 명품 소비나 이런 것도 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자녀들인 90년대생들과 00년대생들은 베트남이 개방화되고 해외 물자가 넘쳐나게 들어오고 쌀도 남아도니까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훨씬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소비 성향과 지금의 소비 성향은 엄청나게 다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70년대생들, 80년대생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비에 이 가장 힘을 많이 쓰겠죠. 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소비가 점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베트남이 그래서 제가 이 극심하게 혼란스럽다고 하는 거는 이 베트남이 좀 이렇게 모자이크 같은 나라인데 네.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빨리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의 한 3, 40년대 모습도 있고 아까 그 50년대생들, 60년대생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전쟁 직후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나라 아버지 세대들의 모습도 있고 58년 개띠, 우리나라 58년 개띠들이 6.25 전쟁 이후에 막 형제들 8명, 10명 태어날 때 그런 모습도 있고. 예, 베이비 세대. 근데 지금 베트남의 MZ세대는 우리나라 MZ세대하고 별 차이 없는 소비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메인이고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소비 같은 거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소비 같은 게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 책에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베트남에서 스타벅스가 커피가 잘 안 팔려요. 스타벅스가 진출해 있긴 한데. 네. 커피가 생각보다 잘 안 팔려요. 그게 뭐 가격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예요? 많은 분들이 가격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BBC에서도 가격 때문에 스타벅스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기사를 제가 반박 글을 보냈는데 실어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가 스타벅스에 가 있으면 그냥 제가 베트남에서 스타벅스가 잘 판매가 안 돼요라고 하면 매출이 안 좋은가라고 생각이 우선 들잖아요. 네. 왜? 스타벅스는 커피니까. 네. 근데 스타벅스 매장을 가면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테이블에 사람들이 뭘 먹고 있나를 보면 외국인을 제외한 순수한 베트남 사람을 보면 커피보다는 알록달록한 티 음료들 많이 먹어요. 그린티 라떼라든지 무슨 티 음료들 막 이런 달달한 것들. 차 같은 걸 마시는구나. 근데 돈이 없어서라고 하면 아예 아메리카노보다 그린티 라떼가 더 비싸요. 아하. 그러니까 더 비싼 티 음료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커피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선호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이 세계 2위의 커피 원두 수출 국가거든요. 맞다. 그 베트남 커피 유명한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0년 넘게 먹는 커피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많이 좋아하고 스타벅스의 커피는 아라비카거든요. 네. 부드럽고. 네. 근데 이 동남아 지역에서 먹는 커피는 로부스타 좀 신맛이 많이 나고 예. 거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로부스타는 카페인이 아라비카보다 한 3배 정도 많아요. 그러면 이 더운 나라들은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졸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카페인 많은 음료를 많이 먹어요. 좀 각성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다가 젊은 친구들은 또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티 음료나 밀크티 같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호가 안 맞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햄버거 시장하고 피자 시장인데, 네. 베트남 사람 피자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도미노 피자나 피자헛이 매출이 되게 저조해요. 도미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피자헛과 더불어서 이 1등하는 이 시장의 이 경쟁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에서는 도미노 피자는 4등밖에 못 하고 있어요. 적자폭도 피자헛이랑 되게 심하고 사람들이 피자를 잘 안 좋아해요. 네. 그런데 제가 피자 매장들을 이렇게 항상 둘러보면
어린애들, 네. 7살 미만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그 피자를 먹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요. 햄버거 시장도 베트남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버거킹은 매장이 10개도 안 돼요, 베트남에. 맥도날드는 한 30여 개 되는데 계속해서 매장을 열려고 하는데 매출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커피를 안 먹어. 아니, 햄버거를 안 먹어서. 네. 근데 또 제가 항상 주말에 특히 주말에 자세히 보면 어린애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5년까지는 이런 피자 시장이나 햄버거 시장 매출이 상당히 계속 안 좋고 적자일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 더 5년 더 지나간 10년 후의 시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7살, 8살 이런 친구들이 이제 10년 후가 됐을 때 더욱더 많은 소비를 하고 이제 곧 성인이 돼서 소비력이 점점 구매력이 커져가다 보면 그 시장은 급격히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 어린 아이들이 먹고 있는 것이 5년 뒤, 10년 뒤에 대세가 그렇죠. 될 수 있다라는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답게 관찰력이 또 그렇게. 조금 전에 그 문자가 올라온 게 있는데 네. 일단은 김진희님이 제 주위에 베트남 엄마들 많이 있는데 네. 생활력 좋고 네. 부지런하여서 모두 잘 살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6824님 베트남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에 왜 방문하는지도 알 것 같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베트남에 관심 많으신 분이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참 그 다음 달에 네. 베트남 간다면서요. 아직 날짜는 확정되진 않았는데 네. 제 추측건데 9월 11일 또는 9월 10일 자정쯤이나 9월 11일 날 베트남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뭐 특별한 날입니까? 인도 뉴델리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어요. 네네네. G20 회의. 네, G20 회의를 끝나고 나서 바로 베트남으로 올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 달 사이에 3차례나 공식적인 장소에서 나는 베트남을 갈 것이다. 베트남의 수장과 만나기로 됐다는 듯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위치가 된 걸까요? 그러니까요. 베트남이? 근데 또 바이든이 말한 그 공개적으로 말한 장소가 다 내년 대선을 위한 기부금 모금 장소였어요. 자신의 지지자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성과를 지금 최근에 보여준 게 몇 년 동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상원 의원 시절에 본인이 외교통이라고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관계 좋았던 쿠바나 이란하고 관계는 이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이거 개선할 거라고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란은 이 숙적인 사우디하고 관계가 좋아졌는데 중국을 통해서 좋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전쟁까지 했던 베트남과 이제 우리가 관계가 매우 좋아요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베트남의 외교 관계를 국가별 외교 관계를 크게 3등급이 나눠졌는데 네. 최고 등급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예요. 네. 딱 4나라인데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호주가 이제 이렇게 이 단계에 들어가겠다고 외교부 장관끼리 합의를 했어요. 네. 곧 5개 나라가 됐는데 그리고 두 번째 관계가 포괄적 전략 관계인데 일본하고 유럽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 마지막 단계예요. 3번째 단계. 그래서 미국이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2번째 단계로 격상을 하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면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국방적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복을 할 것 때문에 그거를 계속 꺼려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약간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약간 좀 중간 정도에 있으려는. 네, 줄다리기를 계속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붙었다가는 보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은 베트남으로서는 1위 수출 국가고 중국은 2위 수출 국가예요. 네.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은 수출 위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랑 비슷하네요. 저희랑. 대부분의 원료나 또는 핵심 부품은 중국에서 또 수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1위 수입 국가예요. 중국에서 그런 핵심 부품들을 수입하는 걸 막아버리면 베트남 수출길이 막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은 상당 부분의 농수산물 중국에서 소비를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베트남은 관계는 좋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 남중국해 베트남 입장에서는 동해에서 영토 분쟁 문제가 계속 오랫동안 있어요. 근데 군사 안보적으로는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미국이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해주고 미국하고 관계는 좋아야 되지만 중국과 틀어지면 안 되는 이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곧 베트남에 오게 됐을 때 오게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실무자 간에 다 합의가 끝났을 거잖아요. 올해 3월에 미국의 USAID라고 국제개발처라는 데가 있어요. 네. 어떤 곳이냐면 우리로 따지면 코이카 같은 데인데 전 세계에 뭐 원조도 해주고 뭐 다리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건데 올해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돈을 써주는데요. 근데 그 개발처장이 올해 3월에 베트남을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 오토바이 관련된 그 베트남 스타트업을 방문도 했어요. 근데 7월에 앨런 장관, 재무장관이잖아요. 네. 이 예산을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7월에 또 하노이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전기 스타트업을 방문해요. 그러면 돈을 써주는 곳하고 예산을 만들어주는 곳의 수장 둘이 네. 베트남을 방문해서 전기 오토바이 그것도 베트남 업체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3월에 52개의 이 미국의 이 다국적 기업들, 뭐 보잉사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부터 해서 다양한 업종의 산업 이 미국 기업들이 와서 우리 미국의 베트남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조건은 미국하고 지금 현재 세 번째 등급인 이 관계를 두 번째로 격상했을 때예요. 외교적으로. 네.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성사가 되기 때문에 바이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러브콜도 받고 있는 베트남. 어마어마하게요. 인구도 많고 경제도 성장하고 생산과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걸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말 깊이 있게 유익하게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라이징의 작가 유영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서울경찰청이 고속철도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R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입찰 과정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기록한 DL-ENC, 옛 대림산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최근 KBS의 보도로 불거진 성인지 감수성 관련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 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8308님, 회사에서 듣다가 잠시 나왔는데 버스에서도 성공 예감이 나오네요. 덕분에 끝까지 들을 수 있겠어요. 버스 기사님도 감사드립니다. 8308님도 감사드립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이 이어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바로 들어보자. 네,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투잡을 할 경우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714님, 저는 개인 사업자이고 부업으로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116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신경 써야 할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배달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프리랜서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5월에 합산해서 같이 신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8327님,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셨습니다. 이게 참 안 걸리면 되겠지라고 해서 뭐 종소세라든지 다른 걸 신고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걸리면 가산세가 엄청 셉니다. 40%까지 최대 붙을 수가 있고 또 네.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도 0.025%가 또 붙습니다. 네. 그리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년치를 내가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3년치 누적해서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장 올해는 안 걸리더라도 내년, 내후년 그 후에까지 누적될 수 있으니 네.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맞은 거겠죠.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실업급여였는데요. 6939님, 실업급여 월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마지막 3개월 것으로 평균을 낸다는데 맞나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이 실업급여, 이 구직급여라고 하는 거는
평균 임금의 60%에다가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평균 임금의 60%라는 거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임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네. 그 상한이 66,000원이고 네. 하한은 최저임금의 80%여서 현재 한 61,500원대가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가입 기간,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어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9333님. 실업급여를 회사들이 안 해주려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선아님. 실업급여 지급하면 업체가 손해보게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바로 손해가 있다라기보다는 회사가 만약에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고용센터로부터 만약에 지원금을 받는 회사다. 네. 정부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다. 그러면 저 회사가 해고가 많네. 사용자 귀책 사유로 권고 사직이 많은 회사네. 이러면 점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자발적 퇴사를 또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단기납 종신보험 문제에 대해 다뤘는데요. 김진희님, 혹시 개인연금보험을 사망할 때까지 매년 수령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수령할 수 있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그렇죠. 개인연금도 이제 본인이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다 붓고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세금이더라고요. 이게 연금으로 매월 수령을 할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게 됩니다. 물론 네. 1,200만 원이라는 좀 한도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낮은 세율로 받는 건 말 그대로 연금이니 네. 노후 생활 자금이니 높은 세금은 매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아마 기타 소득으로 해서 15.4%가 떼어갈 겁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래서 취지는 노후 대비 자금으로 네. 정부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29일 화요일 순서였고요. 성공예감 여기서 정리를 모두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호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변함없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